제가 강사 소개를 위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을 강사님께 드리는 거가 지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에코팜모 대표님이라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지금 그만두시고 그 우모자 스와힐리어로 함께하는 정신이라는 그런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난민 아동 장학 지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난민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겠구나 싶을 만큼 굉장히 그 분야의 책도 많이 5권을 쓰셨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하반기에 초청해서 난민에 대한 강의를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초보농부의 삶을 저희가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홀리한 모임에 불러주셔가지고 이 철삭거리는 제가 덕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띄우셨나? 제 자료. 네, 제가 직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엔잡러예요, 엔잡러. 그래서 좀 산만하게 살고 있는데요. 작가 책을 뭐 한 6권 썼어요. 출간된 것만. 그래서 뭐 작가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그것도 되게 어색했는데 요즘 뭐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올해 만약에 다 나오면 아마 3권 정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책은 정말 나와야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난민 관련된 아동 관련된 책을 이제 쓰느라 인터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번역가는 제가 여기서도 번역을 했어요. 동글동글 예수님 그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 관련이 저기 있었어요. 이제 늦게 불러주셨지만 관련이 있었더라고요. 또 여행 안내자 이건 제가 계절 알바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공정 여행, 뭐 평화 여행, 예술 여행 그래가지고 치앙마이라는 도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방콕 말고 저 위쪽에 태국에 치앙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되게 예술의 혼이 담긴 그런 아주 멋진 도시예요. 또 가성비도 엄청 좋고 거기서 이제 치앙마이 예술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2-3번 많으면 농한기 하는 계절 알바예요. 지난 1월 달까지 한 3팀을 또 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고 난민인권 활동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랫동안 해온 가장 정성을 들여서 오랫동안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했던 일이고요. 공적으로 아마 사람들이 저를 많이 난민인권 활동가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2006년부터 제가 불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석사까지 난민 가정에 인터뷰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민 가정 콩고 엄마들 한두 선생님을 한 게 2007년 그때부터 따지면은 벌써 10몇 년이에요. 13-14년을 난민 활동가로 살고 있고 그냥 뭐 자원 활동만 했으면 됐는데 또 주제넘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10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게 에코팜무고 이제 에코는 경제, 생태라는 의미고 팜은 여성이라는 뜻이어서 제가 10년 동안 단체를 운영하다가 대표로 콩고 여성, 난민 여성에게 제 한글 학생이었던 난민 여성에게 자리를 넘겨줬는데 안타깝게 뭐 코로나 겪으면서 1월 달로 이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팜이라는 단체는 그냥 없어져 버렸고 아까 대표님 소개하신 것처럼 지금 우모자라고 여기 황병훈 이제 목사님 여기서는 호칭이 뭔지 모르겠네요. 황병훈 목사님이랑 또 이동열 목사님이랑 같이 난민 아동 장학 모임을 꾸려서 1인 활동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세편하게 여러 명 일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신세편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작년에 농부라는 직업을 추가했습니다. 아직은 초보자를 이제 붙이고 있어서 초보 농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마르쉐 같은 혹시 도시 농부 시장 같은 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마르쉐 들어보신 분 마르쉐 그러니까 뭐 파머스 마켓 이런 거예요. 네.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파머스 마켓 이런 건데 그게 한국에 있고 마르쉐를 치면은 뭐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되게 예쁜 도시 마켓이에요. 막 후줄근하고 그런 뭐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 데가 아니고요.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 브랜딩을 잘한 그 마르쉐라는 거를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 매주 열려요. 요즘에는 해와 성수 여기 가까운 데 성수 뭐 국립극장 을지 해가지고 엄청 많이 열리는데 가족과 함께 가도 이제 나들이 코스도 좋을 만큼 마르쉐 이런 거 소개해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마르쉐에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출점을 해서 그래서 거의 뭐 드림 컴트루다. 우리는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된 뭐 거의 유일한 케이스 아니냐 하면서 작년에 출정을 했어요. 거기 가면 농부님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약간 황송해요. 그것도 막 10년, 20년 하신 분도 계신데 저보고 1년 차인데 농부님 이렇게 진행자들이 불러주니까 그것도 좀 아직은 민망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제 넣습니다. 그 슬래시하고 박사과정생이라고 넣었는데 근데 박사과정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전공하고 있고요. 박사 수료를 이제 지난 학기에 했어요. 5만까지 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슬래시를 한 거는 제 기준의 직업은 뭔가 적더라도 돈이 돼야 돼요.
박사과정은 돈이 들어요. 돈이 한 푼도 아직 안 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긴 한데, 하여튼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을 제가 난민 여성들과 10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정리하고 싶기도 해서 사회적 경제 이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 학기라서 아예 종합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서 또 그거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넘어가 주세요. 제가 넘기면 되죠? 네, 오늘의 키워드. 이거 사실 제가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길을 잃지 않으려고 PPT를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이미지 중심이고 막 글자는 별로 없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는 다양성, 공존 혹은 공생, 지속 가능성 이거예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같은 제목으로 남편이 강의를 교회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은 굉장히 기후 위기 이런 막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막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쪽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이거예요. 다양성, 공존 혹은 공생,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농사에 적용이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책 만드는 일을 하시고 또 기독교 베이스로 일을 하시는데 이게 또 어떻게 내가 하는 일과 연결될지를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까지는 사람들 간의 다양성을 추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성은 평화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에코팜모를 통해서 난민 여성들, 난민 아동들을 케어하고 같이 일하는 일을 해왔는데 사실은 다양성은 전 지구적이죠. 전 우주적이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걸 제가 이제 농사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으로 가게 된 거죠. 인간 다양성에서 생물 다양성으로. 내가 그러면은 이제 벌레랑 어떻게 잘 지낼까? 풀이랑 어떻게 잘 지낼까? 이렇게 관점이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쭉 가더라고요. 공존 공생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어떻게 다양한 나와 너무 다른 존재와 어떻게 잘 지낼까가 공존 공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저 이때까지 애써 왔는데 또 노력해 왔는데 사회적 약자들, 소위 사회적 약자들, 이주민이라는 그런 존재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해 왔는데 또 사람들한테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너무 다른 존재, 개미, 뭐 지렁이랑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죠. 지속 가능성은 세 가지 면에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 굉장히 이제 화두잖아요. 기후 앞으로 진짜 20년 30년 후에는 이 기후라는 게 엄청난 전 세계적인 지금도 마찬가지고 화두일 텐데 지속 가능성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세 가지 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 세 가지 면에서 지속 가능해야만 나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자연도 유지되고 오히려 더 번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번영의 시기가 아니라 패망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더 오래 견딜 수 있을지 지구 해수면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지구는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2040년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그 해수면 상승 온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탄소 중립 어쩌고저쩌고 엄청 그쪽도 되게 다양한 이슈가 많더라고요. 네,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서 조금씩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농부의 딸로 태어났어요. 혹시 부모님이 농부이신 분 계세요 여기? 계세요? 부모님이 농부이신 분? 대표님이랑 저기 왜 들다 마세요? 농부하다가 이제 안 하시나요? 부모님이? 저는 엄마가 엄마 아빠 이제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엄마 아빠가 뭐 57년 정도 뭐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농사 짓잖아요. 어릴 때는 뭐 6살 7살만 돼도 일을 시키니까 우리 아빠는 그렇게 일을 하셨죠. 근데 엄마도 아마 그 정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74세 5세 그 정도인데 거의 평생 농부로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농알못이었어요. 농알못 뭔지 아시겠죠? 농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거의 뭐 몇 년 전까지 농알못으로 지냈어요. 그래도 본 거는 있죠. 본 거. 요건 요래야 돼. 요건 요런 모양이야. 구분할 줄 알고 이거는 먹는 거고 이건 못 먹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구분하는 정도로 살았어요. 적극적인 친환경 소비자로 살았죠. 예. 아마 여기 계시려나 한살림 생협 뭐 이런 둘의 생협 저기 회원 계세요? 한살림 이용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둘의 생협 이용하시는 분, 여기 계시고 아이쿱 이용하시는 분, 네, 그래도 한 몇 분 계셔서 위로가 됩니다. 한살림 둘의 생협 회원이고 적극적인 회원이고 이제 뭐 거기 환경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농사나 이런 거 환경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사실 제 아이 때문이에요. 이제 큰애가 태어났는데 3주 만에 그때는 뭐라고 태열이라고 부르나? 막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20몇 년 전이죠. 그때가 지금 24살이니까. 그때 그 아토피라는 게 막 이제 뭐 애들이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환경병의 일종인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요즘에 25%는 아토피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하여튼 아토피라는 어원 자체가 모른다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어인지 뭘로 원인이 없는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토피, 토피, 뭐 유형이 없다 이런 뜻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애가 아토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여야 되잖아요. 좋은 걸 먹여야 되잖아요. 그좀 이기적인 이유로 우리 애에게 좋은 걸 먹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친환경 먹거리. 처음에 좀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환경 이슈에 관심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토피를 이제 어쨌든 음식으로 고쳐보려고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거 많이 쓰면은 금방 낫다가도 또 안 좋아지니까 환경 관련된 생태 관련된 책을 한 20권을 읽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한의학과를 가야 되겠다. 수능을 다시 봐서 한의학과 가야겠어.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 아세요? 로렌조 오일? 옛날 영화 중에 로렌조란 그 이름을 가진 엄마가 오일을 발견해가지고 아이의 희귀병을 고치는 뭐 그런 얘기예요. 나도 로렌조 오일의 그것처럼 뭘 발견해야 되나. 하여튼 그때는 사명이 다 애의 아토피를 고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결국 좋은 먹거리는 어디서 와요? 좋은 땅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먹거리를 아이에 대해 먹이기 위해선 땅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많이 열심히 먹어주는 것만으로 땅은 좋아지겠지만 이 땅에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농부의 딸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사실 작년까지도 우리 엄마 아빠는 농약 비료를 다 주시면서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그런 농약 비료를 다 주는 농법을 관행 농법이라고 불러요. 보통 관행 농법, 반대는 친환경 농법인 거죠. 그 우리 엄마 아빠는 설득을 못했어요. 여태까지도 오래 같이 좀 설득해가지고 했지만 친환경 농사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이제 산물도 별로 없고 농약을 주지 않다 보니까 비료를 주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출발은 내 아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주기 위한 좀 이기적인 목적이었어요.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유기농이라는 그 마크가 붙으려면은 최소 3년 동안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아야 유기농이라는 마크가 붙어요. 그리고 1년 차는 무농약, 1년에서 3년까지는 전환기 유기농, 그 다음에 유기농인데 전환기 유기농은 요즘 이제 없어졌다 그래요. 그냥 무농약에서 3년 되면은 유기농으로 인증받으면 넘어가는 걸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들의 삶이 얼마나 친환경 농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이제 한살림 활동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생각은 너무 많았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생각은 없었어요. 너무 너무 힘드니까 난 열심히 먹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지 제가 정말 농부가 될 거라고는 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이제 대표님도 시골 출신이신 거죠? 시골에서는 도시로 보내는 게 목표예요. 시골 부모님들의 농부인 부모님들의 목표는 제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하려고도 잘 안 했지만 너는 더 공부해라. 네가 무슨 농사냐. 너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너는 이 농촌을 떠나야 돼. 이런 마인드가 팽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서 그러니까 농사일을 안 시키려고. 저희 언니 오빠 있는데 한 명도 농사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했냐면 그냥 여름방학 때 고추 따는 정도. 그 정도 말고는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안 시키셨던 거죠. 집안일도 안 시키셨어요. 심지어 엄마가 다 희생하시면서 이제 제가 조금 똘똘해가지고 이제 공부시키려고 애쓰셨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시골에서 약간 낙오자로 보는 그런 시선도 있어요. 어쩌다가 저렇게 망해가지고 시골로 왔구나. 아이고 쟤는 공부 똘똘해가지고 뭐 좋은 데 갔대더니 쟤는 왜 저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러워요. 엄마랑 같이 뭐를 하고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 날 뭐라고 볼까 이렇게 쟤 망해가지고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시골에서는 다 이렇게 지켜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특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이제 낙오자로 보는 그런 시선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아세요? 김맥이랑 풀뽑기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사실 제일 힘든 일이 풀뽑기거든요. 농사일에서. 김맥이랑 풀뽑기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김맥이랑 풀뽑기가 뭐가 다르죠? 도구의 문제다. 아니 이제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 김배기는 나오기 전에 긁어주는 게 김맥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이 자란 다음에 그건 뽑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높이가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풀 뽑아야 돼. 더 힘들죠 사실. 뿌리가 이미 내린 상태니까. 그래서 뭐 어느 책에 보니까 상군, 중군은 모르겠는데 상군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
풀이 나기 전에 긁어주면 상군 농부라는 거예요. 풀이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난 다음에 하면 뭐 중군 다 자라가지고 막 이제 낫으로 베면 그건 하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김매기가 뭐고 풀뽑기가 뭔지 구분도 못했어요, 진짜. 근데 요즘에는 미리 좀 긁어주죠. 그럼 확실히 더 편하거든요. 그럼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풀이 많다. 어느 밭에 풀이 많다.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은 이제 더 엄청 욕먹어요. 욕먹어요. 그래서 사실 귀농하실 생각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농한다고 했을 때 밭을 얻기가 되게 힘든 이유가 그 동네에서 밭을 줬는데 그 귀농한 사람이 그 밭에 풀이 많다. 그러면 동네에서 다 그 빌려준 사람을 욕해요. 저 사람 괜히 밭 줘가지고 이 풀을 안 뽑으면은 제때 제거를 안 하면은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하면 그 풀씨가 옆밭으로 날아가거든요. 이건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몰래 와가지고 막 약 뿌리고 가요. 너 풀 안 뽑지? 내가 약 준다. 약 그냥 뿌리고 아 내가 너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요. 나이가 아무리 친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옆에 농약이 날라오거나 아예 주고 가요. 그러면서 내가 줬어. 막 풀 뽑기 힘들지 내가 줬어. 할머니들이 이러시거든요. 친환경 농법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저희는 다행히 산골에 있어요. 저희 밭은 그래서 이 주변에 밭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민가에서 1km 정도 떨어져가지고 참견을 하지 않는 참견하기 힘든 그런 이제 밭에서 하군으로 하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풀을 베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왜 농사인가? 아까 처음에 동기는 사실 불순했잖아요. 딱히 불순하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 아이를 위해서 이제 환경적인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먹거리 관심을 가졌는데 굳이 제가 지금도 제가 뭐 조금 생산하는 거 가지고 친환경 무슨 농법에 기여하고 있고 땅을 좋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사실 민망한데 어쨌든 제가 농사짓는 그 땅은 농약을 안 주고 비료를 안 주고 가꾸고 있으니까 그 땅은 제가 더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왜 농사인가? 사실은 이제 인생의 전환점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일종의 또 시골집 고쳐 살기 이런 것도 요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만 내려가고 여자들은 거의 100%안 내려간다고 해요. 남자들만 막 가가지고 시골집 몇 천만 원 사가지고 막 맨날 고치고 주말마다 거기 살고 부인은 난 절대 안 가 이러고 이제 잠깐만 가서 이제 있고 이러는데 그 시골집 고쳐 살기가 되게 사실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다 농사까지 진다는 거는 귀촌하는 것도 힘든데 귀농까지 한다는 거는 이제 쉽지 않죠. 저희는 그래서 아주 현실 가능한 목표를 이제 목표를 제시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반농 반엑스 그런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도 있는데요. 반농 반엑스를 지향해요. 그 뭐냐면 반은 농사를 짓고 인생의 어떤 시간들에서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시간 중에 반 정도 농사를 짓고 또 수익의 반 정도도 농사로 아직 그게 안 되지만 하고 반농 반엑스 X는 여기서 재능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뭐 편집을 하신다든지 글을 쓰신다든지 저는 강의도 하고 하잖아요. 글 쓰고 그 반농 반X를 가지고 어느 정도 먹고 살아요. 기본적인 생활은. 농사는 내가 먹을 정도랑 약간 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농 반X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반귀농이라고도 하는데 사회적 귀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만 현실적으로 책정했어요. 목표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뭐 집이 별내거든요. 남양주 별내. 남양주 쪽에 사시는지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양주 별내에 4일 정도 살아요. 월화수목.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떠나서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 만들었어요. 사도 삼촌, 누구는 오도 이촌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오도 이촌보다 주말만 보내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도 삼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게 뒤집힐 수도 있겠죠. 아직 양양에 집이 없고 누가 이제 거처를 공짜로 제공해 줘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도 삼촌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새벽에 떠나서 월요일 아침 새벽에 일찍 올라와서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도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도시 생활자로도 살고 시골 생활자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약간 지금 점이기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계속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주말만 도시에 살 수도 있고 좀 모르겠어요 아직은. 지금은 사도 삼촌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남편도 난민 일을 해요. 남편은 소위 난민 인권 전문 변호사예요. 돈 못 버는 변호사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돈 버는 관심이 없고 다 비영리로만 한 5년 정도 난민 일을 했는데 남편도 내가 꼰대가 되고 있다 이런 위기감을 좀 느끼고 NGO지만 꼰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이제 더 늦게 뭔가 다른 걸 시도하기에는 더 늦을 수 있다.
머뭇머뭇하다가 그래서 그 다른 거라는 게 남편은 이제 농업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변호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농업인들도 착취당하지 않냐. 이제 이런 막연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게다가 기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또 인권 침해 당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풍력 발전소를 세우잖아요. 그 막 돌아가는 거 있죠. 제주도 가면 막 돌아가는 거 그 있잖아요. 그 팬 큰 거. 그거를 일정 거리 이상 떼어야 되는데 민가랑 그걸 이제 정부에서 그냥 시책으로 막 하려면은 별 고려를 하지 않고 민가 가까이에 세우면은 엄청난 피해를 소음 피해를 본대요. 유럽에서는 이런 풍력 발전소를 세울 때부터 관리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전부 그 마을에 맡긴대요. 그래서 협동조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고려를 해가지고 이걸 설립하고 이제 세우고 거기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거죠. 근데 한국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여기다 해. 정부 사업이야. 그러면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들 인권이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집단 소송으로 갈 수도 있죠. 아무튼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 기후 위기를 대처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기후 위기를 너무 기계적으로 대처하다 보면은 그런 또 실수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남편이 관심이 있어요. 어쨌든 인생의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올해 만으로 49이지만 내년 되면 딱 50인 거예요. 인생의 절반을 살았는데 인생의 후반부는 뭘 하며 살까 했을 때 이제까지 너무 머리만 쓰면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을 쓰면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몸을 쓰며 살면 나한테 수익이 될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몸을 쓰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게 30%가 됐든 내가 필요한 돈의 30%가 됐든 50%가 됐든 내가 몸을 써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도전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양양으로 간 건데 양양은 라브리 공동체를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거기서 간사로 일했어요. 애들 어릴 때. 그래서 양양 그러면은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있고 그때는 뭐 그때도 여전히 머리 쓰는 걸 주로 하면서 학생들 상담해주고 강의해주는 걸 밥해주고 밥 해주는 거 했구나. 밥 해주는 거 확실히 노동이죠. 예, 육체 노동이죠.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양양에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또 거기 친구들이 한 3커플이 있어요. 친구가 없으면은 그런 말 하거든요. 귀촌 귀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땅도 아니고 뭐 지역도 아니고 뭘 키울까도 아니고 친구다 결국. 귀촌 귀농에 실패해서 올라온 사람들 대부분이 친구가 없고 외로워서 올라와요. 집을 한 30평짜리 엄청 좋게 지어놔도 처음에 1년 동안 와가지고 바베큐 해먹고 막 이제 막 시끌시끌 그 다음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크게 지을 필요도 없다 그래요. 귀농 귀촌할 때 집을 절대 크게 짓지 말라고. 절대 땅을 먼저 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빌려서 쓰다가 거기다 한 6평, 10평 이렇게 짓지 절대 친구들 지가 그 다음에 안 온다. 그러면서 30평 이상 절대 짓지 마라. 뭐 열 몇 평, 저는 그래서 15평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면은 외로워요. 특히 여자들은 수다떤 사람이 필요한데 자연인이다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농촌에 살면서도 이 좀 소셜 라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제 도시인으로 한 30년 살다 보니까 뭐 인문학 예를 들어 북클럽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농촌 할머니들이랑 저기 할머니들이 거의 70대 이상의 할머니들이 평균 연령이 70대 넘는 할머니들이랑 내가 책을 얘기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뭔가 내가 이제까지 유지했던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전라도 어디 가면은 잘 지은 전원주택이 깔렸대요. 널렸대요. 아무도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시골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민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주민들끼리 연대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가 3커플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한 친구가 거처를 제공해주고 한 친구가 땅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밥도 사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를 아직은 손님 취급해요. 니네는 아직 뭐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죠. 양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새로운 도전, 또 머리 쓰는 일에서 몸 쓰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 또 이제 수익을 좀 다양하고 싶은 생각 그런 것들 때문이고 남편은 또 기후위기, 농업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농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 밭이에요. 여기가 이게 전데 여기 남편이고, 네 밭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원칙이 있어요.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농약 막 주고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뭐 요즘에 그래도 스마트 파밍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저는 스마트 파밍 반대론자인데 스마트 팜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농촌은 또 소농들을 키우지 않고 대농을 키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팜을 엄청 또 밀어줘요. 스마트팜이 뭔지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스마트팜은 한마디로 온실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습도와 온도와 이런 것들 다 기계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뭐 특히 딸기, 토마토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연중 생산, 토마토는 연중 생산이 되지만 딸기는 뭐 일정 시기에만 생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땅에 키우는 게 아니라 약간 위를 높여서 키워요. 그래서 사람의 키 정도로 쭉 해가지고 흙에다 키우는 것도 아니고 배지를 만들어서 특별한 어떤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흙 베이스가 아니라 뭐 수경 재배를 하거나 뭐든 되게 좀 뭐랄까 바닥이 땅이 없는 그런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여기를 온실이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 혹은 뭐 가스, 전기 이런 것도 엄청 떼야 돼요. 화석연료를 엄청 떼기 때문에 사실 기후 위기와도 거꾸로 반대로 가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싫지만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부부가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300만 원 정도를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설비비가 한 4억 든대요. 4억 들어요. 그거 뭐 농촌에서 지원 받을 수 사실은 3억까지 지원이 나와요. 아마 스마트팜 한다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억을 귀농하는 사람들이 지원 받아가지고 막 시설 엄청 해놓고 사실 또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쉼 없이 시설 재배는 매일매일 일하기 때문에 농한기가 없어요. 농한기 개념이 없어요. 저희는 시설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하우스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농한기가 있는 거죠. 농한기 있는 삶을 살아야죠. 어떻게 겨울에도 계속 일을 하겠어요. 근데 시설 재배는 그냥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해서 한 달에 300에서 350은 벌 수 있다고 하지만 4억이라는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엔 남의 돈이니까 공짜 같지만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연 22% 이자예요. 엄청 저렴하죠. 1년같이 19년 상환 혹은 3년같이 17년 상환이에요. 아무튼 저도 막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 농지 구입부터 농자재 뭐 설비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3억이란 돈을. 그러니까 이걸 받아요. 꼭 지어요. 뭐 사실은 결국 뭐예요? 마케팅 중요하잖아요. 책도 마케팅 중요하잖아요. 농사도 마케팅이 중요한데 못 팔아요 결국은. 키우기도 힘들지만 못 팔아서 그 시설을 버려두고 먹튀를 해요. 그래서 농촌에 가면은 막 버려져 있는 하우스, 이 시설 재배가 엄청 많아요. 결국 감당을 못하고 이제 못 갚겠으니까 먹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귀농귀촌 지원도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받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가서 이제 상담받고 왔는데 담당자에게 그 사업 계획서 잘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막 덜컥 3억 받아가지고 해놓고서는 자기 뼈 빠지게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4억짜리를 부부가 지어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BEP 손익분기점까지 이르려면은 빚을 다 갚고 자기가 이제 정말 순수 이익을 얻으려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빚 갚는데 8년 걸린대요. 8년 동안 네 정말 거의 노예다시피 또 농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다시피 계속 이제 밤낮 안 가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가지고 8년이 걸려야 그 돈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렇게 노예를 살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는데 저희 하는 농법은 소위 자연농법, 태평농법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요. 생명용통농법 좀 어려운 말은 퍼머컬처라고도 부르는데 영어로는 퍼머가 퍼머넌트의 퍼머예요. 퍼머넌트에서 따온 거예요. 앞 글자만. 그러니까 좀 영구적인 농법이라는 거죠. 이게 보이세요? 이게 틀밭이라고 해요. 틀밭. 보통 여러분 생각하는 이랑과 고랑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이랑에다가 이제 보통 까만 비닐을 하고 거기다 이제 심고 고랑은 제초제를 줘가지고 풀이 하나도 없게 관리를 하고 단일 작물을 쭉 심죠. 그게 일반적인 농업의 형태고 관행농법의 형태인데 저희는 고랑과 이랑이 이렇게 넓어요. 여기가 이랑이고 여기가 고랑이에요. 1m 떨어져 있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난리 나요. 뭐 그런 게 어딨냐. 뭐 무슨 아까운데 왜 고랑을 이렇게 넓게 하냐. 저희는 사실 친구 땅이고 친구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는 벽돌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나무로 틀밭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틀밭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렇게요. 작년에 만든 거예요. 열심히. 이 틀밭을 만들 때 여러 재료를 쓰긴 하는데
벽돌을 쓰기도 하고 나무를 쓰기도 해요. 근데 나무는 이제 만들기 쉽지만 나중에 좀 사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키워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해가지고 친구한테 얻어서 이 부분이 한 150평 정도 되는데 10평도 주말농장 망해가지고 막 창피해서 나중에 못 가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150평 한다는 거는 좀 엄청난 도전인 거죠. 15배, 20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정말 맘먹기 나름이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3월 10일 날 양양에 가기 시작해서 12월 한 20일까지 갔는데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양양에 갔어요. 매주. 이게 쉽지 않죠. 1년에 한 번 가기도 어려운 곳을 저희는 매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면 남편이 가고 해가지고 2명 중에 1명도 안 간 주는 한 주 정도 있나? 네, 그래서 사실 친구들도 간을 봤나 봐요. 얘네가 오나 너나 지을 건가 안 지을 건가 1년을 그렇게 하니까 좀 믿더라고요. 니네 농사 지을 거구나 이렇게 믿더라고요. 양양 친구들이. 이게 이렇게 생긴 밭이 4월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7월 되면 이렇게 돼요. 이건 너무 황량해 보이지만 이렇게 작물이 자라고 나면은 이렇게 풍성해지죠. 여기 보시면 풀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도 사실 되게 양호한 상태예요. 이렇게 풀이 아까 상군, 중군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좀 긁었어요, 사실. 근데 뭐 아직 속도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풀을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작년에 깨달은 큰 교훈 중에 하나. 풀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풀을 적으로 삼지 말라 하는 거예요. 풀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풀은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풀과 잘 지내려면은 김매기도 어느 정도 해주지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제 태평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게으른 농법인데 놔둬요 그냥. 놔두고 어느 정도 잘하면은 남편이 작년에 예초기 대비를 했어요. 예초기 사가지고 예초기 쭉 하는 거. 한 이 정도 잘했을 때 오히려 예초기로 쭉 밀어줘요. 그럼 그 깎아낸 풀을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냥 거기다 덮어주던지 여기다 덮어줘요. 여기다가. 이 위에 멀칭이라고 하는데 약간 전문 용어로 이렇게 뭘 덮어주는 걸 비닐 멀칭을 대부분 하죠. 그 비닐이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 엄마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최소한 비닐 멀칭을 안 해요. 그래서 풀 멀칭을 하거나 집 멀칭을 해요. 집을 구해다가 집으로 깔아주거나 이제 풀 멀칭을 해요. 풀 멀칭을 할 때 어떨 때는 풀이 모자라요. 그래서 풀이 어디 있지? 풀이 어디 있지? 이렇게 풀을 찾을 정도로 풀을 잘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덮어주면 이 풀에서 나오는 좋은 성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썩어가면서 풀이 또 거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위에다 쌓아주면 돼요. 풀을 막아주는 그런 서로 이제 상부장조하는 거죠. 풀 농법이에요. 풀을 키우는 농법이에요. 오히려 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한 번은 예초기 대비하기 전에 남편이 예초기 대비하기 전에 한 6월인가 5월에 햇빛이 막 나 있는데 3시간을 막 죽겠다고 풀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날 병 났어요. 왠지 깨끗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도시인의 그런 사고 때문에 막 열심히 뽑았는데 한 고랑 반 뽑고선 그 다음날 병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은 이기는 게 아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풀멀칭에 풀을 이용하면은 오히려 밭둑에 있는 것까지 다 깎아다가 이걸 다 덮어줘야 돼요. 풀멀칭. 지금은 저희가 지푸라기를 깔아놨어요. 그것도 친환경 지푸라기를 어렵게 구하다가 지푸라기 깔아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 동안 지푸라기에서 유효한 좋은 성분들이 그 지푸라기가 그러니까 별을 베고 나면 그 지푸라기 뭔지 아시죠? 네, 지푸라기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요즘에는 왜 시골 여행 가다 보면 이따만한 공룡알 같은 거 있잖아요. 거대 마시멜로 큰 거. 그 안에 지푸라기 들은 거예요. 그걸 보통은 사료로 이렇게 농부들이 팔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이제 얻어다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분리해내가지고 밭둑에 덮어줬죠. 지난 12월 달인가 1월 달에. 그러면 겨울 동안 얘네가 미생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벼니까 거기서 당분 같은 게 나와가지고 미생물의 먹이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흙도 유실되지 않게 하고 토양도 풍부하게 해주는. 이번에 3월달에 가보니까 흙이 더 검어졌더라고요. 겨울 동안 덮어주면은 그 흙이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 볏짚을 갖다가 이거를 뭐 이제 남편이 저도 이제 요즘 이 책을 열심히 동반식물로 가꾸는 텃밭 정원 안내서라는 거. 그래서 땅은 그냥 맨 땅을 놔두면 안 된대요. 보통 뭔가 덮어줘야 돼요. 뭘로 덮든 덮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흙이 유실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흙을 유실되지 않게끔 해서 미생물을 점점 풍부하게 만드는 거. 이게 어떤 그 자연농법의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 거기다가 절대 화학적인 걸 하지 않죠. 화학적인 거를 투여하면은 뭐 미생물이 죽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퍼머넌트하게 이거 그냥 갈지 않습니다. 보통 농사는 트랙터로 쫙 갈아요. 그래가지고 한 이 정도 최소
최소 50cm 정도는 갈아엎죠. 그 다음에 또 고랑 만들고 또 비닐하고 비닐 다 걷어내고 또 갈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씨앗을 또 계속 사고. 근데 저희는 갈지 않아요. 무경운. 경운이 간다는 얘기인데 갈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퍼머넌트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갈지 않는 어떻게 갈지 않고 농사를 짓냐고 그래요. 갈아야 되는 걸로 당연히 생각하는데 갈면 미생물의 그 세계가 교란이 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기계가 와가지고 그 삶의 터전을 미생물의 삶의 터전을 뒤진 뭐 없잖아요. 지형이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시골 50년, 60년 농사 짓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해요. 시골 지금도. 근데 저희는 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생물이 풍부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농사는 미생물이 짓는 거거든요. 사실은 땅을 좋게 하면은 자연히 농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비료도 투입하지 않아요. 비료는 바짝 자라는 영양제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땅에 있는 걸 너무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비료가 땅의 양분을 너무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황폐해져요. 그래서 비료도 주지 않는 거죠. 우리 엄마는 농약은 이해하는데 비료는 왜 안 주냐고. 비료는 줘야 되는 거라고. 비료까지 포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 우리 엄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감자밭에 비료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줬을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약속하기로는 비료 안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사회적 농법,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은 제가 장기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데요. 사회적 농업은 소시 사회적 약자들, 예를 들어 중독자들이거나 뭐 이제 발달 장애인이거나 또 노인들 또 뭐 이제 다문화 가정들 같이 농사짓는 걸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불러요. 치유농업도 사실 비슷한 선상이긴 한데 특히 중독자들 또 학교 밖 청년들 이제 소위 이제 말썽 많이 부리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무슨 농사를 짓겠냐 하지만 이 치유농업이 농업에 확실히 그 치유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농업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 뭐라도 좀 텃밭이라도 주말 텃밭이라도 해보신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이에요. 네, 네, 그래도 해보면은 어때요? 힘들죠. 힘든데 보람이 있어요. 그 보람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 하나 심으면은 토마토가 열매가 맺잖아요. 불과 한 3개월 만에 거의 뭐 2개월 만에 열매 맺잖아요. 근데 이런 책 만드는 거 책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이제 매달 월급을 타시지만 책을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보람을 느낄까. 그러니까 순수한 기쁨. 순수한 기쁨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책 만드는 일 안 해요. 그 순수한 기쁨을 누리기에는 쉽지 않죠. 머리 쓰는 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농업은 몇 달만 해봐도 A부터 Z까지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A부터 Z까지 하면서 Z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어떤 치유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이 좀 그래요. 단 상추만 심었어도 상추 따서 먹잖아요. 내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건강한 먹거리가.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결실을 맺어서 내가 그걸로 어떤 유익을 보는 거 그런 거는 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은. 농업이 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치유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는 벌써 이탈리아나 네덜란드는 중독자들을 많이 오히려 이 치유농법으로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오히려 월급까지 주면서 규모를 확대하고 있대요. 한국은 아직은 초창기예요. 치유농업이. 저도 난민들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여전히 이제 도시에서 각박하게 생활하면서 공장 생활을 하거든요. 주로 아무래도 뭐 기자였든 한시 넘었어요? 죄송해요. 시간도 안 보고 막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마칠게요. 제가 또 너무 짧은 시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잘못이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은 기후 변화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작년에는 폭염과 폭우 때문에 토마토가 쩍쩍 갈라지고 병이 오니까 너무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애증이 토마토라고 썼는데 토마토에 살고 토마토에 죽는다 썼는데 너무 남편이 그 토마토에 막 집중해가지고 토마토가 조금만 이제 상해도 막 너무 이제 마음 쓰고 해가지고 토마토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막 이러고 했었는데 이 토마토가 되게 취약해요. 네, 폭염과 폭우 때문에 사실 토마토는 거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오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농업을 하니까 바로 알겠는 거예요. 바로 피부로 와닿는 거죠. 작년에 거둔 이제 작물들인데 토마토만 저희는 한 종을 심지 않고 12종을 심어서 작년에 12종. 그래서 토마토도 다양하게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바나나 뭐 옥수수 이런 것도 사실 수십 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바나나 한 가지 토마토만 먹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토마토도 수십 종이 있어요. 저희는 그중에 12가지 종을 이제 작년에 심었었는데 씨를 좀 받기도 했지만
사실 씨 받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한 서너 가지만 씨를 받았어요. 제일 좋은 건 심었던 거를 씨를 채종한다고 하는데 씨를 받아서 또 그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에 의존하지 않게끔 사지 않게끔 하는 거죠. 사실 씨앗 전쟁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미국의 큰 뭐 카길 해가지고 몇 가지 대농업 회사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런 얘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보농부 펀딩이라고 아주 발칙하게 작년에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NGO 하면서 배운 거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프리오더를 해라. 니네가 우리가 생산할 거를 미리 주문해라. 뭐 생산도 안 했으면서 생산 줄 거니까 니네 미리 사 해가지고 꾸러미 3개 10만 원씩 작년에 57개를 팔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놀래. 니네 심지도 않고 팔았어?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근데 저희 결국 다 해냈어요. 봄, 여름, 가을 했는데 약간 머리를 써가지고 가공을 하기도 하고 양양에 좋은 것들, 사과, 감자 이런 것들을 저희 것만 하지 않고 저희는 초보농부인데다가 농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57개 꾸러미를 다 저희 거를 못 채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주 영리하게 바이 로컬, 바이 양양 해가지고 양양 것들도 넣어주고 또 난민들이랑 만든 거 있거든요. 수공예품, 패브릭 수공예품도 넣어주고 사실은 그래서 채소만 가는 것보다는 가공한 거, 지역 특산품, 소모품을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은 사실 수익은 안 돼요. 인건비가 안 나오는 구조인데 올해 5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15만 원을 올렸는데 66개 꾸러미를 팔아가지고 또 이번에도 펀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되게 막 계속 니네는 뭐 농사냐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내 것도 팔아주면 안 돼? 우리 엄마도 이제 약간 슬슬 넘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엄마 거는 농약 주고 비려주니까 안 돼. 나도 이제 안 줄게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협력자가 됐어요. 엄마가 지금 우리 모종을 열심히 물을 주고 키워주고 계세요. 엄마 이제 용돈도 드리고 같이 하는 거죠. 꾸러미 저희가 하는 거고 엄마랑 같이 감자를 이렇게 하는 건데 가렸네요. 네,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을 받고 꾸러미를 나중에 사실 기한도 없이 그냥 시기 되면 보내주는 건데 꾸러미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 삼아서 응원 삼아서 이런 말들을 해줬어요. 저희는 너무 감동이에요, 사실. 자기네가 돈 내고 받았는데 그때 늦게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고 있고 계속 결국 미생물이 농사를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 텃밭 정원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일은 곧 한층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과 같다. 사실 다양성의 반대말이 안정성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양성을 추구하면 안정성이 깨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주민들이 많이 들으면 그 사회가 안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생물의 세계를 봐도 다양성을 추구하면 안정성이 더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거꾸로 갔네요. 왔는 거네요. 네,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김초엽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뭐 관내, 분실 이런 책을 쓴 SF 작가 있잖아요. 요즘 이제 핫한 SF 작가 김초엽이 작년에 이제 이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베트라를 가지고 개미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봤냐? 개미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개미의 세계, 개미의 시간과 공간.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린 너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미생물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잡초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이거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잡초는 자기가 잡초인지 모르는데 자꾸 이름 없는 풀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름도 필요 없잖아요. 풀들은. 근데 이거는 내가 뽑아야 되고 이거는 뭐 이제 먹어야 되고 이렇게 다 인간의 기준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렁이, 뭐 벌레 이런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잖아요. 뭐 진딧물부터 해가지고 그런 벌레들이랑도 잘 지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날씨랑도 잘 지내야 되고 해서 저희는 사실 최대한으로 투자해서 최대한으로 거두는 농법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최소한으로 거두는 그런 농법이에요. 네, 저희가 뭐 일단 기본으로 먹고 살 거는 저희가 하던 일로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긴 하지만 그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확보하는 방법인 거죠.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시간이 지나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시간을 오버해 버렸네요. 그래도 질문을 딱 한두 개만 받아도 될까요? 너무 생소한 얘기라서 당황스러우시죠? 당황하셨어요? 네,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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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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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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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생존까지는 될 것 같은데 애들 교육이 어렵더라고요. 애들 교육을 네. 네. 그 교육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관행농법 안 돼라고 생각했어요. 관행농법 왜 안 돼요? 사실 관행농법이 엄청나게 발달한 한국의 농법이 굉장히 발달한 농법이래요. 전 세계에서 관행농법을 무시하는 그런 좀 오만함에서 벗어났어요. 관행농법 중요해요. 이제 그렇게 사실 97% 정도는 관행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관행법 안 된다고 할 그런 처지가 아니고 그런 주제가 아니죠. 관행법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농약 비료를 안 주고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일정 부분의 생산량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 시골도 학원 보내야 되고 애들도 학교 대학교 보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행농법을 보는 그런 시각이 사실 바뀌었어요. 되게 잘하시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은 좀 덜 주는 쪽으로는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농부들도 시골에서는 자기가 먹을 거는 많이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씩은 줄여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엄마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안 하세요. 조금 덜 줘도 되고 조금 안 줘도 되고 어떨 때는 그런데 그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엄마 지금 깜짝 놀란 게 제가 씨앗이 있으니까 씨앗을 심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씨앗 그거 안 나.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사서 심으셨기 때문에 씨앗을 옛날에는 씨앗 받아서 심었겠죠. 씨앗을 받아서 심을 수 있다는 생각을 55년 이상 농사지셨지만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씨앗을 수십 개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심고 하니까 엄마가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조금씩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네. 저희도 농사의 포션을 점점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7대3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입 면에서 앞으로 점점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안 좋아요. 두 애가 다 제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네가 관리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안 좋아요. 특히 아들은 농사를 짓고 있어요. 홍성에서 농업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걔네는 하우스 재배를 하거든요. 하우스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익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우스 재배는 하우스병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땀, 먼지 그 안에서 나오지가 않잖아요. 땀과 먼지 그 항상 그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요. 아토피가 더 심해졌어요. 사실은 좋은 시골에 살고 있는데도 그 먼지와 이 땀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너 언제까지 있을 거야 했더니 뭐 2년까지는 올해까지는 해본다고 하는데요.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해요. 그래도 둘째가 한결인데 농부로 어느 정도 지금 청년 농부로 살고 있죠. 제가 뭐 어떨 때 물어봐요.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아들한테 아들이 더 전문가니까 그렇죠. 다 낫는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조절하는 건데 심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그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광고하고 또 또 있죠. 뭐 순서가 네, 오늘 우리 몸 쓰는 일들을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결이 좀 다른 일들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일들도 참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소한을 버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할 수 있겠다. 우리가 너무 성과 위주, 성공 위주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지 않았나. 좀 덜 벌고 덜 쓰고 덜 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네, 광고 나와서 좀 누가 해주시죠? 네. 예. 예, 20살 때까지 천평의 농사를 지었던 저도 6살 때부터 지게 지고 다니면서 농사를 온갖 농사를 지었던 오늘 광고는 하나고요. 지난주에 인사를 못했는데 김지훈 우리 간사님 오늘 인사를 드리면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기획국에서 영상기기 또 녹음으로 담당해 주실 김지훈 간사님은 소개를 드리고요. 우리 입사하면 항상 선물을 드립니다. 예.
이 식물이 생을 다할 때까지 성소님과 함께 하기를 예, 바라면서 예, 다시 한번 축하 드리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